모두마 윤고은 단편소설. 제주 방언이 거세게 느껴지는 건 바람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해주었던 건 K였다. 크고 거센 단어만이 제주의 많은 바람 속을 뚫고 지나갈 수 있었겠지. 그래서 점점 크고 강하게 말하게 된 거야. 말이 바람을 뚫고 지나가게 하려고. 입에서 귀까지 닿게 하려고. 그 말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바람이 불었다. K는 헝클어진 도영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넘겼다. 손끝이 조금 떨리고 있었다. 그건 만난 지 사흘 된 남녀의 조심스러운 행동이었다. K가 도영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그 머리카락 사이로 드나드는 바람을 어루만지며 고백했다. 그게 3년 전 기억이었다. 도영은 저만치 서 있는 풍력 발전소를 바라보았다. 지금 도영은 혼자였다. 짐도 그때만큼 많지 않았다. 손목 부분에서 한번 꼬아감은 카메라 하나, 몇 개의 렌즈와 소지품이 약간 들어있는 배낭 하나가 전부였다. 그러나 도영의 걸음은 가볍지 않았다. 걸을 때마다 누군가의 목소리나 표정이 자꾸 떠오르는 건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든 일이었다. 일이 아니었다면 오지 않았을 것이다. 평생 이 섬을 생략한 지도 속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러고 싶었다. 풍력 발전소를 지나 좀 더 걸어가자 간새와 하살표, 나뭇가지에 묶인 리본 따위가 보였다. 올레길의 방향을 알려주는 지형물이었다. 도영이 가야 할 곳 역시 16코스와 조금 겹쳤다. 이름은 물가의 달. 생긴 지 1년쯤 된 무인 카페라고 하는데 이 구간을 걷는 이들에게 커피가 맛없기로 유명했다. 주인이 만들어주는 커피가 아니니 맛을 논하기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커피가 맛없는 대신 풍경이 좋았다. 저 뒤로는 해안도로가 보였고 앞으로는 목장과 풍력 발전소가 보였다. 이곳이 9번째 카페였다. 어제 아침 비행기로 제주도에 온 도영은 이미 8군데의 무인 카페를 취재했다. 제주도에 산재한 무인 카페 중에 몇 군데를 출연해 1월호에 싣는 게 목표였다. 도영이 일하는 잡지사의 잡지는 매월 20일에 발간되었다. 지금은 한 달 중 좀 한가한 시기여서 동료들은 도영이 제주에 간 김에 휴식을 취하고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도영은 최대한 서둘러 일을 마무리하고 싶었다. 물가의 달 주인과 약속한 시간이 3시였다. 5시 안에는 일이 마무리될 테고 서울로 가는 마지막 비행기를 탄다면 충분히 오늘 안에 이 섬을 뜰 수 있었다. 카페는 텅 비어 있었다. 2시 40분. 도영은 카페 내부를 둘러보며 주인을 기다렸다. 제주행 취재는 최대한 피해보려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 기사가 도영의 몫이 되었을 때 우습게도 도영이 제일 먼저 찾아본 건 오래전 그 무인 카페의 이름이었다. 등불이었던가. 지금보다 무인 카페가 많지 않던 시기였다. 그러나 등불이란 이름의 카페는 이미 없어졌고 그 자리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게스트 하우스가 들어섰다. 3년 사이에 많은 간판과 거리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사실이 도영에게 약간의 안도 비슷한 감정을 가져다 주었다.
3시가 되었지만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도영은 카페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주인은 안 그래도 연락을 하려던 참이었다며 20분 정도만 기다려줄 수 있겠느냐고 했다. 도영은 다시 기다리기 시작했다. 주인이 빨리 왔으면 했다. 기다리는 게 지루해서가 아니라 무인 카페에 혼자 있는 것이 싫어서였다. 생각해보니 이틀간 많은 무인 카페에 갔지만 어디서도 혼자였던 적은 없었다. 약속된 시간에 가서 주인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사진 촬영을 한 후 떠나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도영은 방치되고 있었다. 제주도는 두 번째였다. 3년 전 5월과 지금이 닮은 게 있다면 아무도 없는 무인 카페에 혼자 앉아있다는 점이었다. 그때도 그랬다. 3년 전 늦봄 5월의 태양은 뜨거웠고 도영은 홀로 올레길을 걸었다. 적어도 3코스 이상은 걸어보자고 내려온 여행이었다. 카페 등불은 올레길 7코스의 어느 지점에 있었다. 바닷가 우체국을 지나서 2시간쯤 더 걸었을까. 무인 카페가 나타났다. 감귤차, 모가차, 코코아, 커피. 도영은 배낭을 자리에 내려놓고 아이스 커피를 만들었다. 그때 한 남자가 카페로 들어왔고 그는 도영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남자는 창가 좌석에 앉아 몇 개의 스태프가 찍힌 올레 패스트포트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저기요. 도영이 남자를 부르자 그는 깜빡했다는 듯 이렇게 덧붙였다. 아, 차가운 걸로 주세요. 도영을 카페 주인 혹은 종업원으로 착각한 남자는 휴대전화로 카페 곳곳을 신나게 찍고 있었다. 도영은 남자가 주문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었다. 남자는 커피를 단숨에 마시고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저 등 교체하시는 게 어때요? 저건 너무 구형이라 효율도 안 좋아요. 아, 제가 여기 주인이 아니에요. 그럼 사장님은 언제 오시죠? 도영은 웃었다. 남자는 뒤늦게야 도영 또한 손님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무인 카페의 의미도 이제야 알았다고 말했다. 무안해진 남자는 도영의 컵까지 깨끗하게 씻어 놓았다. 그들이 떠날 때까지 그곳엔 다른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 남자의 이름이 K였다. 그들은 올레 몇 구간을 함께 걸었다. 함께 걷는 건 상대의 보폭과 걷는 속도 말고도 많은 것들을 알게 했다. K는 태양광 산업을 연구하는 대학원생이었고 도영은 이직을 앞두고 있었다. 그들은 28 동갑내기였고 여행이 끝나면 김포행 비행기를 타야 했고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다. 올레는 원래 대문 앞길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K가 말했다. 대문 앞에서 큰 길 사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규격화된 코스 말고도 제주의 올레는 수두룩하다는 거였다. 그들은 규격화된 올레 코스를 벗어나 발길 닿는 대로 걷기로 했다. 함께 걸은 지 일주일 되던 밤, 제주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 그들은 아주 작은 나무로 만들어진 오두막집을 발견했다. 말들을 방목하는 목장 부근에 있던 곳이었다. 달빛이 크게 들어오는 창 말고는 어떤 조명도 없던 오두막. 내부는 무척 좁았지만 미닫이 문도 달려 있었고 낡은 소파도 있었다. 말들도 모두 돌아가 잠든 밤 그들에게 그 오두막은
최적의 지붕이었다. 왜 이 오두막이 여기 있는 걸까?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왜 그 오두막이 하필 거기 있었을까? 도영은 양손을 눈두덩이에 올리고 눈을 꾹 눌렀다. 암전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암전을 만드는 것만이 늪 같은 기억에서 헤어날 수 있는, 헤어나지 못하더라도 조금은 비껴날 수 있는 방법이었다. 3년 전 그 일 이후 정신과 상담의가 이 방법을 권해줬을 때 도영은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이 방법은 반복할수록 어떤 믿음을 키워내서 유용했다. 생각이 자꾸 어느 지점으로 가려고 할 때 완벽하게 무언가를 차단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양손을 감은 눈두덩이 위에 올리면 정말 아주 조금 생각이 통제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인위적인 휴지기가 종종 필요했다. 그녀는 주기적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았지만 사실을 털어놓은 적은 없었다. 도용이가 하는 이야기는 모두 그녀의 머릿속에서 1차적으로 가공 처리된 후의 것들이었다. 도용이 한동안 이 의사를 주기적으로 만난 건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도 내색하지 않아서였다. 오히려 다른 질문을 던져 도영이 계속 거짓말을 확대하도록 만들었다. 거짓말을 지속할 생각은 없었다. 마지막 상담 때 도영은 의사에게 말했다. 사실 교통사고를 목격한 게 아니었다고. 그렇지만 거짓말도 아니었다고. 그건 정말 교통사고 같았어요. 앞에 놓인 길들이 모두 한 곳에서 부딪힌 것처럼. 그때 의사가 도영에게 말해준 것이 인위적으로 암전을 만드는 방법이었다. 도영은 눈을 감았다 떴다.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것처럼 사이가 어둑했는데 카페 내부는 정전이라도 된 듯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스위치는 어느 쪽으로 눌러도 먹통이었다. 주인은 2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 전화기 속에서 카페 주인은 우는 소리를 냈다. 접촉 사고가 났는데 최대한 일찍 마무리할 테니 아주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거였다. 도용이 창밖을 응시했을 때 몇 줄기의 길이 삼중 추돌 사고처럼 부딪혔다. 그 지점에 그가 있었다. K였다. K는 카페 오른쪽 공터에 주차한 후 장비를 챙겨 내렸다. 며칠 전에 보고 이후 고장난 가로등이 많았다. K는 저 아래쪽에서부터 차례로 가로등을 고치며 올라오던 길이었고 이 무인 카페 앞까지 왔다. 입구가 어둑어둑했다. 오후 4시도 되지 않았지만 해는 벌써 비구름 속으로 저문 것 같았다. 장비를 들고 걸어가던 K는 왼쪽으로 고개를 돌렸다가 그대로 멈춰섰다. 고속도로 한복판에 갑자기 멈춰선 자동차처럼 카페 유리창 안에서 이쪽을 보고 있는 여자가 낯익었다. 여자는 곧 K의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도영이었다. 비구름이 목표 지점을 찾은 듯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도영은 카페 안에, K는 밖에 있었다. 3년 전 그 오두막에서 그들이 본 것과 그들 사이에도 꼭 이 정도의 거리가 있었다. 불쑥 솟아오른 기억이었는데 K는 저기 앉은 도영도 혹시 비슷한 기억을 떠올릴까봐 불안했다. 지금 K는 도영이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를 바랐다. 그들에게는 우회해야 할, 그래야만 하는 주제가 있었다.
그들은 늦봄에 만나 여름과 가을을 함께 보낸 후 그 해 겨울이 끝나기 전에 헤어진 연인이었다. 9달 정도 사귀는 동안 그들 사이에는 결혼 이야기도 오갔다. 그러나 도영은 결국 K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K가 며칠 후 다시 연락했을 때 도영의 전화번호는 이미 증발해 있었다. K는 도영 이후로 몇 사람을 더 만났지만 여전히 도영에 대한 기억은 금기로 남아있었다. 도영과 헤어진 다음 K를 기다리는 건 도영이 얼마 전까지 머물러 있던 그 늪이었다. 더러 겁이 나는 순간이 많아졌다. 학교에 몸담을 생각이었던 그가 결국 학업을 그만두게 된 것도 따져보면 오두막 안의 기억 때문이었다. 그녀를 다그치느라 혹은 보듬느라 마주친 적 없었던 감각이 혼자가 되자 요철처럼 도드라졌다. 그들이 오두막을 완전히 벗어나기도 전에 비명소리가 들렸다. 어디선가 짧게 우는 비명. 그건 바람이나 짐승의 소리가 아니었다. 머지않아 또 짧은 비명이 들렸다. 그건 사람의 말이었다. 분명 제주 바람을 뚫고 들리는 그 목소리는 살려주세요! 였다. 오두막 안에서 그들은 그 소리를 들었다. 처음 들린 비명은 흘려들었고 두 번째 비명에 귀를 기울였다가 세 번째 비명이 들렸을 때 그들은 오두막 문을 닫았다. 기억 속의 오두막은 녹슨 소리를 내면서 다시 사라졌다. 결국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삽시간에 후두둑 K가 경로를 받고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미 도영은 없었다. 그들이 버스 정류장 근처로 왔을 때 해는 이미 떠 있었다. 공중전화는 보이지 않았다. 다행히 버스가 왔고 그들은 버스에 올라탔다. 타고 보니 제주 공항까지 가는 노선이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갔을 때만 해도 버스를 타고 경찰서로 갈 생각이었다. 그러나 버스의 종점이 공항 근처라는 것을 보고 그들은 그대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도영은 자신의 다리가 너무 심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고 가방을 무릎 위에 놓아 그것을 잠재우려고 했다. 김포로 가는 비행기는 1시간마다 있었고 공중전화는 잘 보이지 않았다. 오두막에서 공항에 이르는 동안 몇 개의 공중전화를 지나쳤는지 그들은 알 수 없었다. 그들이 겨우 공중전화를 발견한 건 김포행 비행기 표를 구입한 직후였다. K가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K는 성폭행 사건을 목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잘 보이지 않았던 탓에 그들의 인상 차기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위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애썼다. 그곳은 올레 코스로 설명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다. 무덤처럼 솟아있던 오름, 그들이 낮에 걸었던 오름의 이름이 다행히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경찰서에서 목격자의 위치 정보를 물었다. 전화 주신 분은 어디서 보셨습니까? 와 같은 문장이었는데 K는 그만 전화를 끊었다. 그건 당연한 질문이었다. K의 위치, K의 연락처와 같은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위치를 설명할 때에도 오두막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던 K로서는 그 질문에 답하기가 힘들었다. 그 안에서 30분 혹은 40분이나 그 일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말을 하기가, 그리고 그 현장과 반대 방향으로 떠났다는 말을 하기가 두려웠다. 통화가 아주 길게 느껴졌는데
30초를 겨우 넘겼을 뿐이었다. 서울에 도착한 후 그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뉴스를 볼 때마다 신경이 쓰였다. 그들은 매일 뉴스를 꼼꼼히 봤다. 실종 사건이라든지 성폭행이라든지 하는 뉴스가 나면 좀 더 예민해져서는 사건 발생 지역이 어디인지 확인해야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그 사건을 잊었고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K는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고 도영은 월간지를 발행하는 회사에 취직했다. 적당히 피로했던 그들은 자신들이 본 사건이 어떻게든 잘 해결되었으리라 생각했다. 그들이 본 마지막 장면은 남자가 여자를 버려두고 어디론가 성큼성큼 사라진 거였다. 남자는 다시 오겠다고 했고 그건 정말 옆방에 둔 물건 하나를 찾으러 가는 그런 모양새였다. 여자는 쓰러져 있었다. 남자가 사라진 후 오두막 문이 열렸고 그들은 K와 도영은 앞만 보고 걸었다. 쓰러진 여자와 반대 방향이었다. 그 여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들은 몰랐다. 어쩌면 그 남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여자는 스스로 일어나 어디론가 도망갔을 거라고. 아니면 그 전에 누군가에 의해 구출되었을 수도 있다고. 어쨌거나 그 봄 제주의 비명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뉴스는 물론이고 K와 도영조차도 서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정말 없었던 일인 것도 같았다. 가을이 되자 그들은 그 봄에 목격한 사건을 악몽 정도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들이 그 사건을 다 잊었다고 생각했을 즈음 뉴스가 찾아왔다. 그날은 중요한 축구 경기가 있었다. 대형 스크린에서 스포츠 뉴스 이전에 짧은 사건 사고들이 나오고 있었다. 고깃집 안은 붉은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그들 모두가 증인석에 앉은 이들 같았다. 한껏 키워놓은 볼륨으로 한껏 확대한 화면에서 4달 전에 살인 사건이 흘러나왔다. 뉴스 이전까지 서로 그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그들은 좋은 결말에 동의했다. 그러나 뉴스 이후 그들은 자신들이 본 일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확인하게 되었다. 여자는 결국 죽었다. 20살이었다. 범인은 이른 새벽에 혼자 걷던 여자를 강간했고 한 차례 칼로 찔렀다. 안매장했던 여자의 시체가 4달이 지나서 발견된 건 범인의 자백 때문이었다. 인적이 드문 시간대, 인적이 드문 지역이어서 목격자도 없었다고 했다. 뒤늦은 범인의 자수가 아니었다면 여자의 공백을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을 것이다. 범인은 고개를 푹 숙이고 말했다. 어둡고 아무도 없어서 겁만 주려고 했는데 우발적으로 찌른 것이라고. 계속 후회했다고. 먼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 건 도영이었다. 자리에 남은 K는 뉴스를 통해 그 오두막을 봤다. 오두막이 주인공은 아니었고 그건 단지 멀찌감치 잡힌 구조물에 불과했지만 K의 눈엔 그것만 보였다. 그들은 그날 거기에 있었다. 그 사건이 벌어지던 새벽 그들은 오두막 안에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는 범인의 말은 고의는 아니었겠지만 거짓이었다. 그들은 거기 있었다. 오두막에서 그 사건이 일어난 지점까지의 거리가 얼마였는지는
생각할 때마다 달라졌다. 기억 속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지만 화면 속의 오두막은 사건이 벌어진 지점과 그리 멀지 않았다. 어쩌면 죽은 여자는 오두막 문이 반쯤 열리다가 다시 닫힌 것을 봤을지도 모른다.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던 것도 같았다. 그러나 뉴스에서 범인이 자백한 내용에 따르면 여자를 찌른 건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라고 했다. 처음엔 칼을 들고 있지 않았다고. 오두막 안에 그들은 서둘러 휴대전화를 찾아 들었지만 그건 이미 한참 전에 방전된 상태였다. 여자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다.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듯 했다. 그는 이곳에 누구도 없다는데 조금도 의심을 품지 않았다. 남자는 말했다. 곧 돌아올 테니 여기 그대로 있어. 어차피 여긴 아무도 없어. 그 말은 그들에게 그렇게 들렸다. 남자는 쓰러진 여자를 두고 어딘가로 사라졌다. 그들은 남자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오두막 문을 열었다. 케인이 도용과 함께 빠른 걸음으로 움직였다. 단지 방향이 생각과 달랐을 뿐이다. 비명이 들리던 그 자리로부터 최대한 멀어지는 쪽이었다. 뉴스 이후로도 그들은 함께였다. 도용은 언젠가 자신이 비행기에서 했던 말, 그곳 위치를 알렸으니 괜찮을 거라고 했던 그 말을 자주 떠올렸다. 신고를 하려고 했다는 사실, 어느 정도 행동을 취했다는 그 사실에 도영은 기대 보려고 했다. 그들은 봄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신혼집과 신혼여행을 결정한 상태였다. 두 사람이 신혼집 내부를 개조하기 위해 인테리어 회사에 갔을 때 그곳의 텔레비전에서 이런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사건 당일 목격자의 신고 전화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상담하거나 결정하지 못하고 허둥지둥 그곳을 벗어났다. 밝혀진 목격자는 그들이 아닌 다름이었다. 범인이 피해자를 안매장하는 것을 목격한 이가 있었다고 했다. 그들은 그날 이후 알게 됐다. 그들이 함께 해야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죄책감일지도 모른다는 것. 그들은 헤어졌다. 나 여기 살아. 제주도로 아예 내려왔어. 난 일 때문에 왔어. 무인 카페를 취재하러 왔는데 카페 주인이 교통사고가 났대. 오늘은 못 볼 것 같아서 다시 약속을 잡아야 해. 내일 오전에 통화하기로 했어. 두 사람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이 길이 다른 갈래와 마주칠 때까지 나란히 걸을 수밖에 없었다. 길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었다. 카페에서 무작정 걸어 나왔지만 도영이 멀리 가지 못한 건 찢어진 리본, 넘어진 간새, 그리고 엉뚱한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 때문이었다. 도영이 엉망이 된 올레의 이정표들을 보며 말했다. 여긴 길이 아니야. 누가 장난을 쳤나 봐. 케인은 비바람 때문일 거라고 대꾸했다. 비는 살짝 그쳤지만 해는 이미 떨어졌다. 어두운 길을 케이와 나란히 걷는 것이 도영에게는 불편한 일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해는 완전히 떨어졌는데 카페는 한참 걸어도 나타나지 않았다. 방향을 가늠할 수가 없었다. 도영은 가방에서 손전등을 꺼냈다. 언제부터인가 손전등을 갖고 다녔던 그녀였다. 손전등 불빛이 그들의 발 앞을 비췄다. 숙소가 어디냐고 묻는 K에게 도영은 거짓말을 했다. 근처에 있어. 여기 좀 많이 달라졌어. 지금은 중국 사람들로 넘쳐나.
섬의 절반을 중국인이 샀단 소문도 들었어. 그런 소문이 있어? 여기 산다면서 나보다 더 모르네. 그들은 그렇게 적당히 지나칠 수 있었다. 그날의 일을 건드리지 않고도 적당히 안부를 주고받으며 그 기억을 통과할 수 있었다. 비 때문에 길은 질척거렸고 바람은 하늘의 별조차 한쪽으로 쓸어버렸다. 모든 빛이 몰살당한 것 같은 밤. 그 막막함은 오래전 그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그들은 저기 어딘가에 쓰러져 있을 여자에게 가까이 다가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너무 많이 맞아서 죽었을지 살았을지도 모르는 그 여자를 뒤로 한 채 바다를 향해 걷지 않았던가. 그들이 바다나 버스를 향해 걸었던 건 아니었다. 최대한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고 싶었던 것이다.